고성구 칼럼입니다. 법이 서야 기본권도 보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그로 인해서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오히려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 처리를 당한 일들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잔뜩 위축돼 버렸어요. 내가 자칫 잘못 나섰다가 나만 직권남용으로 감옥 가고 옷 벗게 되면 누가 책임지냐. 완전히 보신으로 눈치나 보는 약한 경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도 윤석열 정부의 법치라고 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서 좀 제대로 법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미국 경찰처럼 우리 경찰도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경찰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그런 틀을 지금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2시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16, 17 민노총 건설노조가 노숙 집회 투쟁을 하면서 민폐 집회에 정말 지저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데 따른 것입니다. 민노총이 불법 점거 노숙 투쟁을 할 때 경찰은 이들을 통제하고 해산시키고 귀가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통행로 확보 등을 이유로 마치 불침번 서듯이 이들을 관리 또는 보호를 해줬고 그 때문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까지는 혹시나 경찰이 자칫 진압, 해산 이런 거 하다가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이 경찰 내부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이제 불법 집회,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직무 직권남용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법적 추궁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당정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6, 17일 노숙 집회, 민폐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5일까지 출석하라, 조사받으라 통보했고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오겠다 하고 예고했습니다. 자, 정말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이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을 불법, 폭력, 불법 온갖 불법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따라서 법은, 적어도 현대 국가에 있어서 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발현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법이 없으면 기본권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주먹 센 놈이 왕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야비하고 비겁한 자들이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이 없는, 법이 무너진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는 순간 절대 다수의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잠 한 잠 제대로 편하게 잘 수 없어요. 언제 나보다 센 놈이 와서 날 죽이고 내 물건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동물의 세계와 같은 무법 천지에서는 현대 시민의 기본권은 전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좋은데 그 자유, 그 기본권의 전제는 법이 똑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서 있어야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이 비로소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관철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민노총의 불법 시위 집회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법을 바로 세워야만 모든 국민,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당정이 합의한 법치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절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호하고 구현시키기 위한 전제로서의 법치를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논의인 겁니다. 법치와 기본권은 그런 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법치가 있어야 기본권이 있다. 이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종이 쪼가리에 법은 써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던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 무법천지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권한 행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역사 논쟁이 시작됐어요.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자, 배치단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자가 박민식 후보자를 향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역사 이념 공격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했어요. 박민식 후보자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 강성이라는 자, 또 강병원이라는 자, 김성주라는 자, 이 좌파들이 박민식 후보자를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역사 시비, 역사 공격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천박해서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알려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고, 그래서 4.19 시민혁명, 4.19 학생혁명을 일으킨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서 140여 명을 186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한 이제 내용들인데, 당시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야당 후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냥 당선이 확정돼 버렸어요. 당선 확정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이 좌파들이 주장하고 공격하는 건 기본 팩트도 모르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자들한테는. 당시 선거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통령제였기 때문에 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를 가지고 선거가 치러졌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좀 불리한 이기붕이가 어떻게든 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유고시에 대비하려고 하다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기붕이는, 그 일가는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자 가족이 집단으로 권총자살을 했고, 그리고 이기붕의 똘마니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했던 내무장관이나 경무대, 당시 대통령실의 경호 책임자 등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됐어요.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태가 그 정도 심각한 줄 모르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자마자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을 살펴본 다음 날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 훨씬 더 심한 강도 높은 공격을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우선 김정은이는 지 할애비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북한 조선노동당 당연히 김일성이가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 주장을, 김일성 정통론이라는 이 주장을,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1945년 한반도의 유일 정통 지도자다, 이겁니다. 김일성의 정통성,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을 부정해야, 이승만 정권을 부정해야,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해야 김일성의 정통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공격을 그렇게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이 그렇게 이승만을
공격해 왔다면,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도 저 김일성 세력의 지배한 공격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냈어야 돼요. 지켜냈어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주류 세력이 그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저는 역대 대통령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과의 체제전쟁과 이념전쟁을 해왔는데, 북한은 그냥 3대 세습체제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그 유훈 통치한다고 김정일이가 나서고, 그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까지 다 미라로 만들어 놓고 백두혈통 개성이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이 자들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자기들 딴에 그 백두혈통을 개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념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질서 속에서 발전을 해왔고, 그러면서 저 김일성 집단과 투쟁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있었어요. 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바뀌고 자유파 대통령만 계속 했던 게 아니고 좌파 대통령들도 3번씩이나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꾸 단절이 있고 단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그거 좌파들이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노무현이가 들어서서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그거 좌파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그 종북주사파들 똘마니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거 가지고서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것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끼리도 근데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고 방어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쉬러 갔다가 망명한 꼴이 돼버렸어요. 한 2달 좀 쉬고 돌아오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어서야 돌아왔어요. 수없이 많이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확실하게 계승하지 못한 데 따른 역사적 단락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의 흉탄을 맞고 서거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전두환 세력, 노태우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을 또 단락을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박정희 대통령과도 다른 뭔가 신군부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거기서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역사적 위협이 또 한 번의 단절을 겪게 된 데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10여 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거의 유패 상태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지나고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3당 합당이라는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다시 정권 재창출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들어선 정부가 김영삼 정부인데, 이 김영삼 정부에서 또 한 번 노태우 전두환 정권을 부정하는 단락이 또 생겨버립니다. 3당 합당을 해서 함께 가기로 했으면 계승을 했어야죠. 근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또 단절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힘들게 거치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이명박 정부 또 그전 정부와는 뭔가 다른 것처럼 폼을 잡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하고도 단락을 지어버립니다. 좌파들이 공격하는 거는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들 내부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우리 자유파의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전 대통령, 전전 대통령, 전전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단락을 지어온 게 우리 자유파의 그동안에 숨길 수 없는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락 그 지점에 좌파들의 이념 공격이 파고들 수 있는 틈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그냥 좌편향 야당이 아니라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단 한 번도 포기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아 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한편의 적으로 놓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역사적 전열을 제대로 좀 정비하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우리 자유파의 주류적 흐름을 이끌어온 대통령들과 그 정권들에 대한 역사적 개선과 정통성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선배들은 그런 단절과 단락을 짓는 단견으로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자유파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단견에 입각한 단절과 단락을 넘어서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겠으며, 박정희 대통령 없이 어떻게 이런 근대화 산업화가 가능했겠으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없이 어떻게 거의 피를 흘리지 않는 민주화와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점들을 정말 통사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교과서에 싣고 안 싣고는 그 다음 문제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런 재전열, 재정렬이, 역사에 대한 재정렬과 재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맨날 교과서 타령만 해서야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인가? 이 점 관련해서 저는 자유파의 최고의 지성, 지식인들 그리고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종북 주사파가 망해야 진보가 싹을 틔운다 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조선 칼럼은 영남대학교 정치학과의 김영수 교수가 썼습니다. 저는 김영수 교수의 이 칼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칼럼에 한두 가지를 좀 더 덧붙여야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칼럼을 읽었고 그래서 제가 우선 김영수 교수의 칼럼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한두 마디 덧붙이는 걸로 고성국 칼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조선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진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모두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화, 검은 돈의 광풍에 휩싸였다.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은 김정은 총회장의 영업 일부 노릇을 하는 간첩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참여연대는 조국 사태에 침묵했었다.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들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했다. 모두 진보의 도덕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례다. 이런 위기가 뚜렷이 가시화된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진보 이미지는 오염될 대로 오염돼 버렸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의 징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사실 진보라기보다는 생계형 정치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혐의는 상상 이상이다. 염치도 없다. 대선 패배 후 자숙기간도 없이 곧바로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77.8%라는 압도적 지지로 그를 당대표에 선출했다. 진보가 왜 이렇게 깊이 부패했나?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차례 기회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2008년에 노무현 정부가 실패로 끝났을 때,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 세 차례 진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진보는 그 세 차례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97년의 외환 위기가 오히려 진보 세력을 되살려줬다. 대한민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진보가 되살아났다. 진보 집권한 DJ는 진보 운동권을 대거 영입했다. 노무현 때는 진보 운동권이 최초로 국가를 장악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실패에 패적으로 떨어졌다. 이때가 두 번째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대신에 변화하는 대신에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맞섰다. 노무현의 자살로 진보는 극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함으로써 재집권했다. 그런데 진보가 지금 와서 계속 실패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대한민국이 계속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은
조선시대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 때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쓴 독재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노론, 친일파, 반공 독재 세력의 귀태에서 잉태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적폐사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곧 GAC 될 성공한 나라다. 진보의 인식이 틀렸다. 하지만 진보는 그들의 이론은 무오류이며 논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현실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바뀌어야 할 것은 현실이지 그들의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착된 인식은, 이렇게 뒤집어진 도착된 인식은 두 개의 악덕, 무능과 위선을 낳는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거듭 실패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실패를 부인하고 정당화하려니 위선이 불가피하다. 통계 수치 조작, 유체 이탈 화법, 쇼 중독은 위선의 다양한 형태다. 진보도 자신의 위선에 지쳤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진보라고 꼭 도덕성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까지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진보에게는 무오류라는 신의 관점을 포기할 인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성공도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진보를 갈망한다. 이게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김영수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김영수 교수의 이 자유우파의 아주 품격 있는 칼럼에 더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라고 했지만 6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 주체사상에 물든 한국의 종북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다. 김영수 교수가 이야기한 이 진보가 아니다. 이들은 꼴통 수구좌파다. 김영수 교수가 희망하는 그 진보와 주체사상에 포섭되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한국의 586 종북주사파 세력은 전혀 다른 세력이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라 꼴통 수구 좌파일 뿐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한국의 진보, 한국의 이른바 진보를 이 꼴통 수구 좌파, 종북 주사파가 90년대 이후 장악해 오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셋째, 이 꼴통 수구 좌파, 이 종북 주사파들은 개심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했다.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왜?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맹신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네 번째, 따라서 이들 꼴통수구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은 척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척결해야 한다. 우리가 김정은 세력을 척결해야만 하듯이 그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김정은보다도 더 주사파, 주체사상에 몰입되어 있는 이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이 맹신도들은 대화와 토론으로 개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척결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큰 홍수가 쓸고 내려간 다음에 강이 깨끗해지듯이 큰 불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새싹이 돋듯이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한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진보가 시작될 것이다. 김영수 교수가 갈망하는 제대로 된 진보는 종북 주사파, 꼴통수구 좌파를 척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여섯째, 설득과 개심의 시기는 지났다. 척결만이 답이다. 종북주사파의 종말, 종북주사파, 꼴통수구 좌파의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합리적 진보가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합리적 진보, 그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들 스스로 종북주사파, 꼴통수구 좌파를 깨뜨리고 넘어설 힘이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의 시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유우파 윤석열 정부가 꼴통수구 좌파, 종북주사파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 점을 김영수 교수의 칼럼에 제가 사족처럼 몇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재명이가 당원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런다고 내가 내려갈 것 같냐? 안 내려간다. 예, 이재명이랑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한 임세은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뭐만 있으면 당대표 내려오라 하는데 그분들부터 권한 내려놓고 얘기하라.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이게 저 사진 보니까 아직 그 젊은 또는 어린 친구 같은데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 1465일 남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오는 건 탄핵받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옆에 앉혀놓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느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끌어내리겠다. 이재명은 이 라이브에서 사이다가 김 빠졌다, 맹물이 됐다, 이재명 다음이 사라졌다, 기득권이 포섭됐냐, 이런 지적, 이런 충고 많이 받았다. 때가 있는 거다. 최근에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냐. 통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혁신 개혁들을 해내겠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전도된 의식이죠. 지금 당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물러나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혁신 하니까 마침내 내가 났을 때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재명이 이러고 있는데 그 노무현이 때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이라는 교수가 하나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 자가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홍보수석을 하기 전후해서 뭐 저하고도 한 두 번 뭐 방송에서 좀 토론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 자가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불씨가 됐던 그 아주 탐관오리 조병갑이라고 있죠.
이 조병갑이가 이자의 할아버지라고 스스로 밝혔던 바로 그자입니다. 하여튼 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양이네요. 이 조기수기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진단했는데 뭐라고 진단했냐 하면, 민주당이 계속 강성당원, 개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중도층이 빠져나갔다. 20대가 먼저 떨어져 나갔고 30대, 40대, 50대 중도층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살리려면 이재명 개딸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 개딸들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개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노무현이는 너무 양심적으로 정치하다가 죽었고 문재인이는 너무 노무현처럼 착하게 살다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독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이재명이다. 독한 이재명이를 내세워서 검찰도 쓸어버리고 언론도 쓸어버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조기수기는 이렇게 주장하는 개딸들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들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도덕성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상식과 염치를 잃었다. 보수처럼 무조건 정권만 잡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이 조기수기의 인식이 어떤지는 이런 행간에서 바로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사모 때 팬덤과 지금 개딸들은 다르다. 노사모 팬덤은 지금 거의 다 민주당을 나왔다. 노무현은 혁신가고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살리려면 이재명과 개딸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노무현의 혀가 돼서 홍보수석 했던 조기숙이라는 자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책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숙이랑 한 서너 번 토론해본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직도 본질을 못 보는구나. 아직도 본질을 못 보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면 종북 주사파들부터 척결해야 된다. 김정은이의 지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의 포로가 되어 있고 볼모가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꼭두각시에 불과한 이재명이하고 개딸들을 쳐낸다고 해서 종북 주사파 김정은 간첩들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김정은 간첩들과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합리적 진보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다. 그러니 아직도 이 이재명 개딸들하고만 결별하면 옛날의 문재인, 옛날의 김대중이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김정은 간첩과 종북 주사파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설사 이재명이를 10번 쫓아내도, 개딸들을 10번 쫓아내도 더불어민주당은 생존할 수 없다. 이 근원적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뭐 개딸들이니 뭐니 해싸는 이런 공학적 접근, 이걸로 더불어민주당을 살릴 수는 없다. 좀 정신들 차려라. 그렇게 겪고도 모르냐. 무릇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지식인이라면, 뭐 지성인까지 바라지 않는다.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문제의 근원이 어디쯤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어제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논평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주류인 자유파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밀고 당기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진보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한 진보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지금은 거의 사교 집단과 같은 종북 주사파, 김정은 간첩들, 그리고 정말 이건 뭐 좌파라고 하기도 참 창피한 거의 양아치 같은 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개딸들한테 지금 포위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청산하고 합리적 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가 돼야 될 텐데 그걸 합리적 진보가 워낙 힘이 약하고 실력이 안 돼서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정치 세력이라도 나서서 저 종북주사파, 김정은 간첩들과 종북주사파의 고리를 끌어내고 양아치 같은 문재인이 이재명 따위의 이 개딸들 정리해내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당신들 본연의 합리성을 좀 회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력할 걸 협력하는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는 그런 합리적 진보로서 활동해라. 이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주도하면 그러면서도 건강한 야당이 있는 그런 정치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고성국 칼럼 이재명 개딸 정리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살아나지 않는다. 이 칼럼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를 진보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 도덕 사건이 잇따르자 진보가 무너졌다. 진보의 위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우파나 보수 논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그런 비판의 전제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진보였으면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는가? 민주당의 위기를 진보가 무너졌다, 진보의 위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김호중 같은 자들이 진보는 꼭 도덕성을 내세워야 하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런 자들을 무슨 진보라고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이기홍 대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라고 할 때 적어도 지금까지의 용어 사용법에 따르면 진보라고 할 때의 그 핵심 요소는 5가지다. 첫째,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진보라고 한다. 둘째, 인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때. 셋째, 성평등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때. 넷째,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을 때. 다섯째, 환경보호를 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을 때를 대체로 진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진보랍시고 떠들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을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이것들이 진짜 진보인지 아닌지. 이런 겁니다. 세상은 다양성, 다층성, 탈국경, 탈공간, 최첨단 시대로 질주하는데 한국의 좌파이자들은 여전히 20세기 초중반의 식민착취, 계급투쟁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교와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도 구한말로 치면 위정척사파 수준의 인식들을 하고 있다. 또 80년대
브루스 커민스류의 수정주의 사관에 머물러 있다. 극좌나 극우는 폐쇄적이다. 한국 좌파는 우물안 개구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감염됐다. 진보의 또 다른 요소, 성평등. 이경 대기자도 아주 유머가 있어요. 진보의 또 다른 덕목 성평등에 관한 한 민주당은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처지다. 충청남도, 사람 이름도 얘기하기가 싫었던가 봐요. 충청남도, 부산, 서울 광역단체장을 필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 부산, 서울은 다 우리 자유파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할 수 없이 이름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에는 안희정, 부산에는 오고돈이, 그리고 서울에는 박원순이였습니다. 이 좌파 광역단체장들을 필두로 지난 6년간 민주당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논란은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권, 북한인권, 대북전단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이념 지향과 맞지 않는 인권은 철저히 무관심하고 옥죄한다. 굴곡진 역사의 희생자를 명예회복시키고 보상하는 것도 우익한테 당한 경우에만 국한하고 좌익에 의해서 자행된 수백 배, 수만 배의 고통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다. 도덕성, 윤미향 조국 사태. 도덕성, 윤미향 조국 사태 바닥을 쳤다. 그런데 문재인 다큐 영화로 1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에 이르고 보면 후한무치 기록이 계속 경신되어가는 느낌이다. 평등같이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무슨 평등이냐.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접근법. 웃기는 소리. 한국의 좌파는 서구의 진보 세력이 맞서 싸웠던 괴담과 선동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독극물이니 이완용이 같은 자극적 표현을 하고 나선다. 세계가 우리 대문 앞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좌파는 검은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 제 식구 눈 찌르기에 여념이 없다. 제도권 좌파의 이러한 질적 변질, 전락은 문재인 집권 때부터다. 그 전까지는 제도권 내 좌파는 어느 정도는 온건 진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인사들이 정권 중앙을 차지하면서 온건 진보를 내쫓았다. 권력, 재력, 성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진보라는 수식은 유용했다. 사이비 보수인 극우 부패 세력이 이들을 도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좌파의 진보 파리의 실체가 지난 6년간 다 드러났다. 이제는 진보라는 레떼를 스스로 내려놓으라.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200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주, 차베스를 진보라 부르지 않는다. 예, 전문용어로 이들은 극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 군부 정권을 보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피노체트 군부 정권은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지 않고 전문용어로 극우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좌파는 진보고 우파는 보수라는 등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주사파의 후예들, 계급 민족해방 혁명 망상에 젖은 수구적 이념 세력들이 진보를 자처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취마저 부정하는 일부 극우 세력이 보수의 깃발을 흔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언어도단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편에 패널로 나갔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편 활동을 했던 방송국은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일종의 권고죠. 권고는 제발 좌우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좌는 진보로, 우는 보수로 써주십시오. 공자님은 세상을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름. 종편에 나가기 위해서는 종북주사파 극좌 수구꼴통을 좌익이라 부르지 못하고 진보라고 불러야만 했던 겁니다. 또 우리 자유파를 자유파라고 부르지 못하고 좌파들이 잔뜩 오염시킨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보수라고 불러야만 했던 겁니다.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송,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어도 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정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슨 언론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시인, 소설가들, 특히 시인들이 일물일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딱 여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거 갖고 며칠을 밤을 새고 그러죠.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이름이, 그것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이름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종북주사파들에게는 수구꼴통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저것들이야말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꼴통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좌우니 수구꼴통이니 종북주사파니 자유파니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확한 단어를 쓰면 방송을 안 시켜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적어도 고성국TV에서만큼은 저것들을 종북주사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구꼴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좌파를 진보라는 단어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진보라고 불러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종북주사파, 이 좌파 수구꼴통들을 절대 진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
지켜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